안녕하세요. 제 방송에 오신 걸 환영합니다. 오늘은 어떻게 하면 조금 더 성공적인 대학원 생활이 될까에 대해서 얘기해 보고자 합니다. 어, 일단은 제가 스스로에게 내가 과거에 공부를 시작하기 전에 무엇을 알았으면 좋았을까라는 것에 대해서 좀 정리해 본 글이 내용이고요. 이 내용은 댄 빙클리 교수님의 글에서 많은 부분을 따왔습니다. 한번 원하시면 들어가서 보셨으면 좋을 것 같고요. 그 다음에 이건 제가 한 10년 전쯤에 대학원생들한테 강의를 했던 내용이고, 외국에서 강의를 했던 내용이기 때문에 다 영어로 쓰여 있는 점 좀 이해를 부탁드리겠습니다. 자, 그럼 시작해 볼까요? 자, 굉장히 많이 하는 질문들이 있습니다. 제가 어떻게 시험에서 성적을 잘 받을 수 있죠? 어떻게 좋은 성적을 받을 수 있을까요? 제가 어떻게 부자가 되죠? 뭐 이런 질문들 많이 하지 않습니까? 그럼 예를 들어, 아, 열심히 공부를 하세요. 그 다음에 어떤 시험 문제를 내는 사람이 어떤 의도로 내는지 그 의도를 간파하세요. 아니면 아주 부자가 되려면 아주 쉽죠? 돈을 많이 버시고 돈을 적게 쓰시면 돼요. 뭐 이런 아주 바보 같지만 아주 정답 같은 그런 대답들을 할 수가 있겠죠. 그런데 바보 같아 보일 수도 있고 너무 당연한 질문인 것 같기도 하지만 잘 보시면 여기서 질문한 사람들은 그들이 무엇을 원하는지는 이미 알고 있습니다. 그렇다면 저희도 생각을 먼저 해야 될 것 같아요. 자, 대학원에서 성공을 하고 싶습니다. 그러면 성공이 뭐죠? 거꾸로 말하면 졸업하셔서 뭘 하고 싶으세요? 교수가 하고 싶으세요? 아니면 어떤 직장이 되고 싶으세요? 다시 말해서 성공이라는 게 본인한테는 어떤 의미를 가져오나요? 어떤 의미가 있나요? 성공이라는 건 돈을 많이 버는 것인가요? 아니면 유명해지는 것인가요? 무언가가 있을 텐데요. 스스로가 자기가 어떤 성공을 원하는지 알지 못한다면 성공하지 못한다는 것이 제 개인적인 믿음입니다. 대학원 생활은 뭐 다른 모든 것과 마찬가지로 이 세 가지 요소가 있다라고 생각을 합니다. 첫 번째는 학업을 잘해야 되겠죠. 두 번째는 건강해야 됩니다. 세 번째는 이 하고 있는 일이 즐거워야 됩니다. 마치 취미처럼. 제가 어떤 것을 할 때 그것이 재미가 없다면 정말 그것을 평생 하거나 직업으로 삼거나 아니면 공부를 하는데 정말 곤욕스러울 거라고 생각이 됩니다. 이 학업을 하는 데 있어서 몇 가지 중요한 상황들이 있다라고 생각을 합니다. 이런 것을 제가 더 말씀드리기 전에 이런 상황들이 굉장히 중요하다고 생각을 하는데요. 첫 번째는 바로 바로, 바로 지도교수죠. 그래서 오늘 한번 지도교수의 역할과 그다음에 좋은 지도교수라는 것이 어떤 사람이라고 생각하는지 개인적인 의견들을 좀 드리고 싶고요. 그 다음에 커뮤니티를 어떻게 꾸미는지, 그리고 박사나 석사가 어떻게 다른지, 그리고 어떻게 조금 더 대학원에서 성공적인 대학원이 되기 위한 계획들을 짤 수 있는지 그런 것들에 대해서 좀 말을 해보고자 합니다. 첫 번째 주제는 말씀드렸듯이 지도교수하고 커미티인데요. 아마 이것을 충분히 강조할 수 있을까? 너무너무 중요해서 충분히 저희 많이 하죠. cannot stress enough. 저희가 정말 강조를 충분히 하기가 힘든 너무너무 중요한 그런 요소라고 생각이 됩니다. 자, 첫 번째 이 지도교수의 역할은 멘토죠. 그래서 정신적인 어떤 지도자입니다. 인스피레이션 하고요. 그런 멘토의 역할로서 지도교수는 학생을 서포트해야 될 거고요. 지지해줘야 될 거고요. 그다음에 학생한테 너 잘한다, 너 잘할 수 있다라고 인크리지를 해야 되겠죠. 계속 희망을 주고요. 그 다음에 그 학생이 더 발전할 수 있도록 계속 양육을 해야 될 것입니다. 그죠? 근데 이게 참 어려워요.
encourage를 해야 되지만 자꾸 학생이 나아지기 위해서는 무언가 계속 나쁜 얘기를 해야 되거든요. 그래서 이 지도교수라는 입장에서는 교수로서 학생의 잠재력을 계속 파악을 해야 되고 학생이 얼마나 많은 성취를 하고 있는지, 성취가 제대로 가고 있는지에 대해서 판단을 해야 됩니다. 그렇기 때문에 이런 것은 학생이 듣기에 굉장히 안 좋은 비판과 그리고 학생이 도전을 하게 되죠. 많은 학생들이 이런 부분에서 어려움을 겪고 저 역시도 겪고 하지만 거꾸로 교수로서도 어렵습니다. 교수로서도 어디까지가 정확한 라인인지 참 알기가 쉽지 않더라고요. 학생이 잘 되기 바라지만 때로는 학생한테 조금 더 어려운 질문을 해야 될 때도 있고 그래서 참 쉽지 않은 그런 것입니다. 이게 양쪽이 다 어려운 것인데요. 이게 다 사람마다 다르고 사람마다 생각이 다르기 때문에 어디까지가 적당한 것인가에 대한 답은 없는 것 같습니다. 그리고 거꾸로 맨 처음에 첫 해에는 맞았다가도 두 번째는 그게 안 맞을 때도 있고요. 왜냐하면 첫 해의 기대와 둘째 해의 기대가 다른데 첫째 해에 그 교수의 기대를 넘었다라는 것이 둘째 해에도 넘는다는 건 아니거든요. 왜냐하면 첫째보다 둘째 해에 더 잘해야 되는 것이니까요. 그런 입장에서 교수나 학생이나 서로에게 상당히 어려운 부분입니다. 좋은 지도교수라는 것은 개인적인 관심을 가져야 합니다. 이 학생의 교육에요. 학생이 어떤 고를 갖고 있는지, 어떤 목표를 갖고 있는지, 어떤 관심을 갖고 있는지, 어떤 능력을 갖고 있는지. 그 다음에 교수는 또 자꾸 대화를 하려고 하죠. 근데 저도 그랬고, 많은 학생을 보면 교수를 피합니다. 여러 가지 이유가 있는데요. 교수를 피하게 되죠. 그러면 교수를 한테는 저도 안 좋은 기억이 상당히 많은데 제자들이 도대체 자기가 뭘 하고 싶은지 관심이 뭔지 자기의 능력이 뭔지 자기 목표는 뭔지 얘기를 안 해요. 그리고 난 나중에 불만을 하죠. 그래서 제 입장에서는 너가 얘기를 안 했는데 어떻게 하니 라고밖에 얘기를 할 수 없는 때가 굉장히 많아서 굉장히 힘들었던 기억이 있습니다. 그 다음에 이 학생이 자기가 원하는 목표에 다가가기 위해서 무엇이 필요한지 교수는 조금은 더, 완전히 알지는 못하지만 조금은 더 잘 알게 되죠. 그러면 교수는 자꾸 학생한테 챌린지를 하게 됩니다. 왜냐하면 결국은 제가 갈 수 있는 게, 특히나 박사과정 학생은 자기가 가는 것이 아닌 자기 혼자 가야 되기 때문에 교수는 챌린지에서 그쪽으로 끌어줄 수밖에 없거든요. 결국은 아무리 소를 갖다가 물가에 대놔도 말을 물가에 대놔도 물을 먹는 건 말이지 않습니까? 그러니까 결국은 교수가 할 수 있는 한도가 있는데 그 한도가 참 잡기 어렵습니다. 그리고 또 너무 많이 할 때도 많고 너무 적게 할 때도 많고 참 어려운 것 같습니다. 이 학생이 지금 너가 너무 좀 심하다 적다라는 얘기를 해주면 이게 교수 입장에서 상당히 편하거든요. 그 다음에 교수 입장에서는 피드백을 해줘야 됩니다. 너 지금 잘하고 있어, 못하고 있어. 솔직하게 해야 되는데 솔직하게 하기가 쉽지 않죠. 특히 현대의 대학은 대학이 아니라 거의 장사어치 비슷한 회사 비슷한 것이 되기 때문에 학생의 머릿수로 몇 명이 있느냐가 굉장히 중요한 경우가 많기 때문에 교수들도 학생한테 비위를 맞추는 경우가 상당히 많이 있습니다. 그러면 정확하게 피드백을 줄 수가 없죠. 결국은 교수는 자기의 expectation을 줄이고 학생이 졸업하고 나선 그건 학생의 탓이 되는 거죠. 왜냐하면 어떤 면에서 박사나 석사는 운전면허와 같습니다. 일정 수준이 넘으면 받는 거죠. 하지만 받고 나서는 교수는 사실 거기까지의 책임이 있는 겁니다. 받는 수준까지. 하지만 그렇게 받고 나가면 직장을 얻지 못하는 경우가 굉장히 많습니다. 그럼 직장을 얻게 해주고 하려면 교수는 푸시를 해야 되고요. 푸시를 하면 그 교수는 나쁜 교수가 되고요. 그러면은 학생의 신임을 잃어버리고요. 거꾸로 사실은 생각을 해보시면 푸시하는 건 학생이 좋기 위해서인데 이게 학생의 목표와 교수의 생각과 서로
참 다가가고 맞추기가 되게 쉽지 않습니다. 나이 든 교수님들은 더 잘 맞추시고, 거꾸로 보면 나이 든 교수님들의 많은 부분 대학원생에 대해서 많이 포기하시는 경우도 많죠. 알아서 하라고, 될 놈은 되고 안 될 놈은 안 되고 그렇게 하시는 교수님도 많이 봤습니다. 그래서 좋은 어드바이저는, 좋은 지도 교수님 계속해서 말씀드리면, 학생이 한 글이나 아니면 말로 하는 구두 발표에 있어서 그거에 대해서 비평을 해야 되고요. 어떻게 해야 더 잘하는지. 그 다음에 대학원 공부하느니 사이언스, 과학, 전 생물학도로서 과학을 했으니까요. 이 과학을 하는 데 있어서 이 내부의 얘기를 해줘야 됩니다. 사실은 펀딩은 어떻게 받는지, 사람하고 관계는 어떻게 하는지, 논문은 어떻게 내는 것인지, 논문은 어떻게 리뷰하는지, 어떻게 퍼블리케이션의 프로세스는 어떻게 되는지, 프로포저는 어떻게 쓰는지, 이런 거에 대해서 계속 안쪽에 얘기를 해줘야죠. 근데 많은 경우 교수님들이 이걸 안 하거나 못하는 경우가 있습니다. 왜냐하면 학생한테 사실 논문을 쓰게 하면 교수 입장에서는 힘이 2배, 3배로 들거든요. 근데 그걸 하지 않으면 학생이 크질 못하는 걸 알기 때문에 어쩔 수 없이 시키지만, 사실 교수 입장에서 내가 하는 게 나을 때가 굉장히 많습니다. 근데 학생들은 거꾸로 생각하는 경우도 있더라고요. 교수에 따라 다르고 상황에 따라 다른데, 이게 참 어려운 부분인 것 같습니다. 제가 말씀드리고자 하는 건, 전 대학원생도 했었고 교수도 했었기 때문에 양쪽 입장에서 다 어려운 것인데, 학생분들이 오해하지 않으셨으면 하고 교수 입장을 조금 얘기하는 겁니다. 그 다음에 학생한테 돈을 줘야겠죠. 근데 참, 저 농담 삼아 하지만 대학원생 스타이펀드나 이런 건 다 먹고 죽지 않을 만큼만 주게 됩니다. 그러다 보니까 교수도 제약이 있고요. 다 같이 제약이 있으니까. 하지만 어쨌든 학생이 먹고 살 수 있게 해주는 것이 교수의 책임이죠. 만약에 지도 교수님과 일을 하시기 전에 지도 교수님과 꼭 물어보세요. 특히 북미라면 이 물어보는 것이 너무나 당연한 겁니다. 더 좋은 평점을 받을 수 있어요. 사실은. 아, 이 학생이 진지하구나 라는 그런 증표가 되거든요. 자, 교수님 저한테 뭘 원하세요? 제가 졸업하려면 뭘 해야 됩니까? 어떤 것을 해야 졸업을 시켜주실래요? 논문 뭐 몇 편을 써야 되나요? 뭐 어떻게 해야 돼요? 라고 여쭤보세요. 그 다음에 그 전에 이 교수님의 제자들에 대해서 물어보세요. 만약에 그걸 찾을 수가 없다면 그냥 어드바이저한테, 그분한테 물어보세요. 그 사람도 연락처 좀 달라고. 만약에 교수님이 아니야 싫어 못 줘 라고 한다면 그 실험실은 가시지 않아야 되는 실험실인 거예요. 사실은 언제든지 지도교수를 선택하는 것은 bidirectional, 교수님도 학생을 선택하지만 학생도 교수님을 선택하는, 양쪽이 같이 선택하는 과정이라는 걸 꼭 기억해 주세요. 여러분도 교수를 선택할 수 있는 힘이 있습니다. 언제든지 교수하고 학생은 양쪽 관계라는 것을 기억해 주세요. 이렇게 한쪽만 가는 것이 아니고요. 양쪽에서 서로 왔다 갔다 하는 거예요. 물론 어쩔 수 없이 이런 hierarchical, 이런 위계 질서가 있는 관계이다 보니 교수의 힘이, 교수의 인플루언스가 더 크겠지만은, 그래도 화살표 상태를 보면 아시겠지만 두 개의 차이가 그렇게 크지 않습니다. 어떤 사람이 되기를 원하는지, 그 다음에 너의 문제가 무엇인지에 대해서 교수님한테 꼭 말씀을 하셔야 돼요. 그러지 않으면 그 문제가 해결될 수가 없어요. 그리고 교수님이 학생한테 어떤 걸 원하는지 역시 물어보시고 늘 알고 계셔야 돼요. 제가 말씀드렸듯이 이런 익스펙테이션이 매 연마다 혹은 매 학기마다 달라져요. 그렇기 때문에 맨 처음에 했다라고 그게 끝나는 건 아닙니다. 저 역시 학생한테 하기 전에 적나라하게 얘기를 하지만 지금에 와서 보면 학생들이 그때 듣고 잊어버리는 것 같아요. 한 번 더 얘기해 줄 걸, 그런 후회가 들기도 합니다. 자, 말씀드렸듯이 이거는 양쪽의
한쪽으로 가는 것이 아니라 양쪽으로 흐르는 그런 관계예요. 그렇기 때문에 제일 중요한 게 뭐라고요? 커뮤니케이션. 대화하셔야 돼요. 대화를 하지 않으시면 큰 문제가 생기는 걸 너무너무 많이 봅니다. 특히 동양 학생은 더 그렇습니다. 늘 대화하세요. 그 교수가 살인자가 아니에요. 안 죽여요. 가서 대화하세요. 말로 하면 한번 욕먹고 끝날 일일지도 몰라요. 아니면 욕을 안 먹고 그냥 웃고 넘어갈 일이 더 많아요, 사실은. 잘 기억하셔야 될 게, 지도교수의 목표는 학생을 돕는 거지, 학생을 실패하려고 하는 것이 아니에요. 그것이 아무리 쓴 조언이라고 하더라도 절대 나쁜 마음을 먹고 하는 교수는 그렇게 많지 않습니다. 있긴 있어요. 저도 봤고 경험했지만 많지는 않습니다. 잘 생각하셔야 될 게, 당신이 그 실험실의 윈도우예요. 다른 사람은 그 실험실을 당신을 통해서 봅니다. 교수는 자기네 실험실을 사랑할 수밖에 없어요. 그렇다면 실험실을 잘 보이기 위해서 그 창문도 관심을 갖습니다. 지도교수가 학생의 문제를 모른다면 절대로 도와드릴 수가 없습니다. 그 다음에 꼭 기억하셔야 될 게, 만약에 프로젝트를 하신다면 그 프로젝트는 학생의 책임이 맞죠. 하지만 학생이 모든 것을 다 그럴 책임은 없습니다. 그렇게 기대하지도 않고요. 그렇게 기대하는 교수는 없습니다. 그런데 학생들이 자꾸 오해를 하는 거예요. 하지만 교수는 기다려야 되는 걸 알아요. 왜냐하면 이 수준까지 오는데 하나, 둘, 셋, 넷을 기다려야 되는 걸 알기 때문에 맨 처음부터 다 줄 수가 없어요. 교수 입장에서 그게 굉장히 답답해요. 얼만큼을 줘야 되는지 모르거든요. 와서 얘기를 하시면 교수도 여기선 내가 지금 이제 이만큼을 줘도 되겠구나 라고 생각을 하는데, 이 인터랙션을 못하면 대학원생이 참 힘들고 교수도 힘듭니다. 자, 그 다음에 대학원에서 제일 중요한 게 커뮤니티를 만드는 건데요. 이 커뮤니티는 서티피케이트, 박사가 됐든 석사가 됐든 그 자격증을 주는 사람들입니다. 그 다음에 이 분들은 전문적인 견해와 그리고 지원을 해주는 사람들이에요. 그러니까 이분들하고 말씀을 잘 할 수 있어야 되겠죠. 다시 말해서 커뮤니티를 고를 때 꼭 편하게 얘기할 수 있는 사람을 고르세요. 그리고 여긴 꼭 한 사람당 한 표를 갖습니다. 다시 말해서 커뮤니티 멤버에 들어온 순간 그 사람들은 모두 한 표를 갖는 거예요. 저는 어디까지도 왔냐면, 교수하고 완전히 등을 돌려서 마지막 교수가 졸업을 못 시키겠다고 했는데 커뮤니티들이 졸업을 시켜준 경우도 봤습니다. 그만큼 커뮤니티가 중요해요. 왜냐하면 결국은 5명의 커뮤니티 중에 3명이 예스라고 하면 졸업하는 거거든요. 그렇기 때문에 이 커뮤니티를 굉장히 잘 짜셔야 됩니다. 거꾸로 어떤 경우도 봤냐면, 지도교수와 커뮤니티 멤버하고 싸워가지고 아주 안 좋게 되는 경우도 봤어요. 그럼 결국은 교수하고 커뮤니티하고 싸우면 학생만 손해를 보게 돼요. 자, 보통 커뮤니티 멤버는요, 지도교수 1명 하고요. 그 다음에 한 명의 전문가, 그 자기 연구 분야에 있어서 한 명의 전문가를 넣습니다. 교수들도 상당히 독특한 위인들이라서 자기 생각이 굉장히 강해요. 주장이 굉장히 강하고 자기의 믿음이 있어요. 그럴 수밖에 없는 게 20년, 30년을 그것만 공부했는데 자기의 믿음과 자신의 노하우가 없다면 그 교수가 될 수 없죠. 그런데 여기서 한 명의 전문가가 아닌 다수의 전문가를 놓으면 그 전문가들의 의견이 상치하는 경우가 있어요. 이러면 학생은 정말 어떻게 할 수가 없습니다. 한 가지 문제를 양쪽으로 가야 되는데 그 두 사람 둘 다 만족을 시킬 수가 없거든요. 그렇기 때문에 가능하면 한 명만 넣으세요. 그 다음에 여기서 더 중요한 게 있습니다. 모더레이터. 다시 말해 교수들이 싸울 때 이걸 중재할 수 있는 사람이 있어야 돼요. 이 중재할 수 있는 사람이 없으면 커뮤니티가 파토나는 경우가 가끔 있습니다. 이 사람은 아무것도 필요 없어요. 그냥 인성만 있으면 돼요. 많은 학생들이 이 부분을 놓치더라고요. 그 다음에 보통 5명이 되는데 그 다음에 넣으셔야 되는 사람들은 나중에 어떤 직장에 가고 싶으시면 그 직장에서 이미 일을 하고 있습니다. 그러면 그 사람을 통해서 그 직장에 들어갈 수가 있으니까 그런 사람 넣으시는 것도 좋고요.
나중에 이 커뮤니티 멤버들이 추천서를 써줍니다. 추천서를 잘 써주는 사람, 그것 굉장히 중요하고요. 그 다음에 개인적으로 쉽게 가서 말을 할 수 있는 사람이 필요해요. 내가 개인적으로 이런 문제가 있는데 어떡하지? 이 사람이 기본적으로 많은 경우에 모더레이터가 되는 경우도 많은데요. 이런 사람이 있으면 굉장히 좋습니다. 그 다음에 말씀드렸지만 커뮤니티는 앞으로 많은 것을 결정할 사람들이에요. 그 사람들하고 친하게 지내세요. 친구가 되세요. 저 같은 경우는 가끔 가서 얘기도 하고요. 6개월이나 1년마다 한 번씩 제가 어떻게 됐고 어떻게 발전을 하고 있는지에 대해서 리포트도 보내고요. 결국은 굉장히 많은 도움을 받았고요. 또 이분들하고 졸업하고도 굉장히 잘 지냈고요. 굉장히 많은 도움을 받았습니다. 제가 한 것보다 더. 그런데 이거 1년에 한 번 쓰는 거 그렇게 어렵지 않거든요. 또 쉽지도 않아요. 왜냐하면 아시지만 대학원에 1년 한다고 별로 자기가 이렇게 하는 게 없어요. 그러다 보니까 스스로한테 부끄러워서 못하긴 하는데 그래도 자꾸 연락하시고 하셔야 됩니다. 만약에 모든 것이 잘 되지 않을 때도 있습니다. 잘 안 되는 것 같다라고 하면 스스로한테 솔직하게 한번 물어보세요. 내가 지금 어떻게 지내고 있지? 나 잘하고 있나? 또는 학생이 믿고 있는 생각과 믿음과 비전이 자기가 지금 하고 있는 프로그램과 안 맞는 경우도 있어요. 그리고 때로는 학생이 그 프로그램에 준비가 안 된 경우도 있습니다. 왜냐하면 박사 석사 공부는 굉장히 큰 데디케이션과 그리고 굉장히 영석한 생각들과 넓은 지식과 그리고 많은 기술들과 그런 것이 지식들이 필요하거든요. 예를 들어 제 친구 같은 경우에도 저보다 박사를 한 3년 먼저 한 친구인데 준비가 안 돼서 아주 쉽게 말해 박사에 잘렸어요. 그러고 나서 한 2년 정도 테크니션을 더 하다가 다시 박사를 했어요. 그래갖고 저보다 한참 나이가 많았는데 좀 많이 시작했죠. 그래서 제 기억으로 저보다 3년을 먼저 시작했는데도 저보다 박사를 한 5년 정도 늦게 마무리 진 것 같아요. 그런데 이 친구는 그렇게 더 준비를 해서 되고 졸업하고 호주에서 교수를 하다가 지금 일본에서 교수를 하고 있는데 그런 식으로 준비가 안 되면 조금 느리게 하는 것도 방법이에요. 한번 잘 생각을 해보세요. 내가 정말 준비가 됐나? 똑같아요. 박사를 졸업하면 그때 시합에 나가는 것인데 시합에 나갔을 때 나이는 중요하지 않거든요. 시합에 나갔을 때 실력이 중요한 것이죠. 급하게 해서 정말 준비가 안 돼서 졸업하는 것이 더 나은 것인지 조금 더 시간을 들여서 내가 다 준비가 됐을 때 시합에 나가는 것이 더 좋을 것인지 한번 고민을 해 보셔야 하는 문제입니다. 아주 가끔은 정말 안 맞는 경우가 있어요. 교수하고 나하고 학교하고 프로젝트하고 그러면 교수하고 말씀하셔야 돼요. 그래서 그 프로그램에서 딴 프로그램으로 옮기는 것에 대해서 고민을 해보셔야 합니다. 많은 경우에 교수도 느끼기 때문에 그렇게 나쁜 마음을 먹지 않아요. 만큼. 그런데 그걸 갖다가 너무 안 좋게 나가면 나가고 나서 나중에 문제가 생기죠. 그래서 이 부분에 대해서는 참 잘 생각을 해보셔야 돼요. 말씀을 안 하고 옮기실 수도 있고 말씀을 하시고 옮길 수도 있는데 여러 가지 고민할 부분들이 많은 거죠. 그리고 이때 만약에 정말 너무 안 맞는다 그럼 생각해보세요. 내가 정말 공부가 맞나? 이 세상에는 공부를 제외하고도 할 게 너무너무 많거든요. 근데 꼭 내가 공부만을 해야 된다고 생각하지 않아요. 예를 들어 저 같은 경우엔 운동을 좋아하지만 운동을 못 하거든요. 제가 아무리 운동을 좋아해도 운동을 못 하는데 프로 선수가 될 수 있겠습니까? 없지 않습니까? 그 노력의 문제가 아니고 재능의 문제인 경우가 있거든요. 그렇다면 공부도 너무 재능이 없다면 굳이 해야 된다라고 생각하지는 않습니다. 나중에 나이가 들어서 취미로 할 수 있는 거예요. 자, 이제 그 다음 주제로
대학원생에 대한 일반적인 목표와 그리고 일반적인 기대에 대해서 좀 얘기를 해보고자 합니다. 많은 대학원생들이 이 부분을 잘 모르시는 것 같아요. 이 부분을 모르시기 때문에 오해도 많고 또 그에 따른 피해도 많이 보는 것 같습니다. 일반적으로 대학원이라고 하는 곳의 교육의 목적은요, 지식을 늘리는 겁니다. 그쵸? 그 다음에 어떻게 그 지식을 사용하는지, 그 능력을 배우는 거죠. 그 다음에 굉장히 창조적이고 비판적으로 생각할 수 있는 그런 능력들을 키우는 곳이 바로 대학원이라고 저는 생각합니다. 대학원에서의 공부의 소스, 공부의 이런 원천들은 특히나 지식과 이해죠. 이해가 어떤 면에서 중요할 수 있습니다. 이런 것을 구하는 방법은 친구들하고 놀면서입니다. 전 이게 가장 중요하고 가장 많이 배웠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좋은 학교에 가라고 하는 것 같아요. 저는 인류대학, 미국에서 손가락 안에 드는 그런 대학에서도 공부를 해봤고, 그리고 삼류대학에서도 공부를 해봤고, 좋은 학교, 안 좋은 학교, 여러 가지 경험을 해봤는데요. 확실히 좋은 학교의 학생들이 브라이트합니다. 근데 졸업한 삼류대학 같은 경우에 또 우습게도 제 친구들 중에 교수 된 친구들 굉장히 많아요. 그러니까 어떤 학교라고 해도 누구랑 어울리고 어떻게 하느냐에 따라서 참 많이 달라지는 것 같습니다. 그리고 또 수업에서도 많이 배우죠. 그 다음에 논문에서도 배우고요. 그 다음에 자기가 연구를 하면서 굉장히 많이 배우게 됩니다. 그런 과정이 다 합쳐서 대학원에서 지식을 얻을 수 있고 더 나아지는 그런 기회가 되는 거죠. 그러면 석사와 박사는 어떻게 다를까요? 석사는요, 쉽게 말해서 과학에 참여할 수 있는 사람을 만드는 겁니다. 더 나쁘게 말하는 사람들은 테크니션을 만드는 사람이라고 얘기하는 경우도 있습니다. 쉽게 말해서 석사는 어떤 것을 줬을 때, 어떤 과학을 줬을 때 그것에 맞춰서 실험을 실시할 수 있는 사람 말하는 겁니다. 그와 반대로 박사는 과학자를 만드는 과정입니다. 다시 말해서 박사를 받는 순간 교수와 같은 동급이 되는 거예요. 그렇기 때문에 교수도 더 신경을 쓰는 것이고. 그래서 석사와 박사는 단지 몇 년을 더하는 것이 아닙니다. 양을 하는 것이 아니고요. 예를 들어 석사 2개, 3개 받는다고 박사랑 같아지는 게 아니고요. 양적이 아닌 질적인 차이를 만드는 것이 바로 박사 과정입니다. 그래서 석사 때 잘하셨다고 박사 때 잘할 수 있는 건 아니에요. 왜냐하면 양적인 능력과 질적인 능력은 확실히 다르거든요. 그렇다고 석사 때 못했던 친구가 박사 때 잘하냐, 또 그런 경우는 별로 없어요. 그런데 이게 참 많은 것을 요구하는 것이 박사입니다. 자, PhD, 박사 과정은 훨씬 더 단단하고 훨씬 더 많은 것을 요구하게 됩니다. rigorous 하죠, 프로그램이. 그래서 이게 단지 시간만을 늘리는 것을 의미하지는 않아요. 그 다음에 과학자로서의 능력과 과학자로서의 업적들을 만들어가는 과정이죠. 그래서 정말 자기가 헌신해야 되고요. 정말 과학에 대해서 자기가 관심이 있고 스스로 마음에서 일어나서 해야 하고요. 독립적이어야 하고요. 또 창조적이어야 합니다. 참 어렵습니다. 이걸 다 갖고 있는 학생이 굉장히 적어요. 그렇기 때문에 힘든 겁니다. 왜냐하면 교수가 이 4가지를 만들어야 하거든요. 지도교수가 만들어줘야 하는 겁니다. 그러다 보니까 지도교수는 어떻게 만들어줄까 고민을 하는 거고, 그러다 보니까 학생을 괴롭힐 수밖에 없는 것이고, 학생은 자기가 안 되는 부분을 해야 되니까 너무 교수가 믿고 힘든 거고요. 그런데 제가 만나본 거의 많은 수의 박사과정 학생들이 잊어버리고 있는 것들이 있었어요. 그게 바로 왜 PhD냐는 거예요. PhD가 뭐의 학자죠? 필로소피입니다. 철학입니다. 박사과정 학생은 철학이 있어야 하는 겁니다.
철학이 없으면 박사를 잘하기가 참 힘듭니다. 이 철학이요, 다 준비가 되어서 올라와야 하는데 많은 한국생들이 철학적인 준비가 되어 있지 않은 것을 참 많이 봤습니다. 저는 운이 좋게도 굉장히 철학을 좋아하던 사람이어서 박사 과정이 비교적 남과 비교적 고생을 좀 덜 했는데요. 철학 공부를 가능하면 조금씩이라도 먼저 하시는 걸 권해드리고 싶습니다. 석사한테 교수들이 일반적으로 바라는 것은 모티베이션이죠. 왜 이걸 해야 되는지 스스로 모티베이션이 있어야 하고요. 그 다음에 굉장히 궁금증이 있어야겠죠. 그 다음에 열정도 있어야 되고, 과학을 배우는데 열정도 없고 호기심도 없고 모티베이션도 없다면 그거는 정말 힘들겠죠. 일반적으로 과학을 수행할 수 있는 워킹 너비지, 실제로 할 수 있는 그 지식을 필요합니다. 그래서 실제 현재 쓰는 방법들하고 현재 과학들에 대해서 알아야겠죠. 그 다음에 자기가 하는 자기 관심 분야에 있어서 그 분야에 있어서의 과학에 대해서 이해가 필요합니다. 그 다음에 기본적인 통계, 샘플링, 그 다음에 분석 방법들 이런 거에 대해서 알고 있어야겠죠. 그 다음에 글쓰기가 됐던 말이 됐던 간에 잘 대화를 할 수 있어야 합니다. 뭐 어떤 것을 갖다가 시켜갖고 했는데 그거 해놓은 것에 대해서 설명을 못하면 참 힘들겠죠, 그렇죠? 자, 일반적으로 박사과정 학생에 대한 기대치는 좀 다릅니다. 왜냐하면 박사니까요, 그죠? 박사과정 학생은 거의 비슷하게 모티베이션도 있어야 되고 그 다음에 궁금증도 있어야 되고 열정도 있어야 되죠. 하지만 앞하고 다른 게 뭡니까? 과학자가 되기 위한 열정, 과학자가 되기 위한 호기심입니다. 제가 말씀드렸듯이 이건 분명히 질적인 차이가 있죠. 그 다음에 넓은 지식을 갖고 있어야 합니다. 철학, 역사, 그리고 현재의 과학에 대해서요. 보시면 알겠지만 단순히 박사는 그냥 과학만 해서 하는 게 아닙니다. 그건 이유가 있는 거예요. 그 다음에 능력이 있어야 됩니다. 어디요? 지금 하고 있는 연구의 기술에 대해서 능력이 있으셔야 되고요. 예를 들어 이런 거는 통계적인, 그 다음에 실제 필드 나가서 한 실험들, 그 다음에 실험실에서의 연구 그런 방법들에 다 포함하는 겁니다. 그 중에 하나만 있으실 수도 있고요. 하지만 가능하면 다 능력이 있는 것이 좋겠죠. 그 다음에 자기의 스페셜티에 대해서 전문가가 되어야 됩니다. 자기가 하고 있는 부분에 있어서 전문가가 돼야죠. 너무 당연하죠? 보통 저희는 뭐라고 얘기를 하냐면 박사 3년차쯤 되면 그 부분에 있어서는 지도교수가 잘 알아야 된다라고 얘기합니다. 지도교수의 전공이 아닌 이상은 지도교수는 여러 가지 프로젝트를 하게 되고 3년차 정도 되면 그 부분에 있어서는 지도교수가 더 잘 알아야죠. 그게 엑스퍼트가 되는 과정입니다. 보통 그래서 1년차가 된 학생들이 교수 말을 잘 안 듣죠. 왜냐하면 교수도 자기가 더 잘하니까. 교수랑 많이 싸웁니다. 교수도 어떤 면에서 그걸 당연하게 여기지만 그 부분에 대해서 분명히 예의 바르게 싸워야겠죠. 자, 생각을 명확하게 하고요. 크리티컬리 어떤 부분에 있어서 굉장히 크리티컬한 자기가 창조적이고 조금은 더 분석적인 눈을 갖고 해야 될 거고 그 다음에 창조적인 그런 생각을 갖고 있어야 할 겁니다. 분명히 이 기대치는 석사 수준보다 분명히 올라갈 거고요. 그 다음에 계속해서 논문들을 읽어야 할 거고요. 그 다음에 다른 사람들과 굉장히 명확하고 효율적으로 대화를 할 수 있어야 할 겁니다. 제 친구 중에 굉장히 똑똑한 친구가 있었는데요. 이 친구는 하버드 교수까지 될 수 있었던 그런 친구였어요. 실제로 인터뷰까지 갔어요. 근데 친구가 참 똑똑한데 남들의 무식함을 이해를 못해요. 그래서 이 친구 강의를 들으면 한 15분, 20분 있으면 그다음부터 무슨 얘기 하는지 모르겠어요. 갑자기 자기 세상으로 날아가요. 그래서 그 친구가 교수가 못됐어요. 너무 능력 있고 과학 인자를 너무너무 잘하는데
그래서 그만큼 실력 외에도 그런 부분이 중요하다라는 거 알아주시기 바랍니다. 개인적으로 좀 조언을 드리자면 대학원은요, 학생이 실수를 하고 용서받을 수 있는 마지막 기회입니다. 크게 책임을 지지 않고도 용서받을 수 있는 그런 기회예요. 그리고 사실 말씀을 드리면 교수들은 대학원생이 당연히 실수를 하리라고 기대합니다. 그리고 아마 이때가 마지막으로 대학원에서 아주 다양한 사람을 만나실 수 있는 마지막 기회일 거예요. 많은 사람을 만나셔야 돼요. 그리고 이때 사귄 친구들이 평생 과학을 하면서 중요한 재산이 됩니다. 그 친구들과 잘 유대관계를 형성하세요. 그 다음에 새로운 아이디어를 계속 보시고요. 그 다음에 여기서 새로운 것을 배울 수 있는 어쩌면 마지막 기회가 될 수도 있습니다. 그 후에는 새로운 걸 시작하기가 참 쉽지 않아요. 자, 해피할 수 있는지 모르겠지만 대학원생이 조금 더 낫게 하기 위한 개인적인 팁들을 어떤 면에서 도움이 되는 말들을 몇 가지 좀 드리고 싶습니다. 대학원이 참 해피하기가 쉽지 않은데요. 그것보다는 조금 나을 수 있지 않을까라는 생각을 해봤습니다. 댄 빙클리 교수님 말 중에 제가 굉장히 좋아하는 말인데요. 대학원생이 아니 교수가 과학자가 성공하기 위해서 세 가지 방법이 있다라고 하셨습니다. 그 중에 하나만 잘해도 되는데요. 자, 처음은 나는 정말 열심히 일해. 그래서 나는 성공했어. 정말 열심히 일한 거죠. 두 번째는 나는 너무너무 똑똑해. 그리고 효율적으로 일해. 그래서 나는 성공했어. 세 번째는 나는 내 가진 모든 시간을 거의 모든 시간을 과하게 써. 그래서 나는 성공했어. 왜냐면 내가 매일매일 일하는데 난 일하는 것 같지가 않아. 내가 너무 좋거든. 사실 내가 그거 외에는 하는 게 아무것도 없지만 어쨌든 나는 성공했어. 그 세 가지 중에 하나의 전략을 선택해야 한다고 하시더라고요. 모르겠습니다. 어느 것이 가장 맞는 방법인지 생각을 해보시기 바랍니다. 개인적으로는 학생들한테 이런 조언을 하고 싶습니다. 어떤 시스템에 들어가는 겁니다. 과학이라는 시스템, 아니면 학계라는 시스템을 이해하려고 하세요. 이해하면 그 시스템을 사용할 수가 있습니다. 그 시스템을 사용할 수 있는 사람은 성공하는 사람이고요. 그 다음에 그 시스템을 성공하지 못하고 그냥 시스템의 하나의 부속으로 돌아가는 사람은 되게 실패합니다. 왜냐하면 부속은 언제든지 교체할 수 있거든요. 더 중요한 건 스스로에 대한 믿음을 가지세요. 나도 믿지 않는데 누가 믿어주겠습니까? 스스로가 믿지 못하는 사람은 남도 믿지 않습니다. 그 다음에 앞을 보세요. 바로 지금이 아닌 10년 후, 5년 후 앞을 보세요. 저는 많은 것이 부족했고 굉장히 기회가 닿지 않았지만 교수가 될 수 있었던 것은 첫 번째는 운입니다. 운이 좋았고요. 두 번째는 그 운을 만들기 위해서 계획을 세웠습니다. 15년짜리 계획을 세웠고요. 15년 동안 제 계획 그대로 행동했습니다. 그래서 굉장히 기회가 많이 있었어요. 교수도 30대 초반에 될 수 있는 기회가 있었고 31부터 굉장히 기회가 많았습니다. 전 군대도 갔다 오고 직장 생활도 했는데도 굉장히 기회가 많이 있었어요. 그런 생각을 하고 계획을 짜기 위해서는 책을 많이 보시고 신문을 많이 보셔야 됩니다. 10년 후에 어떤 전공이 과연 유망할지, 15년 후에 어떤 것들의 교수 자리가 생길지 그걸 보실 수 있다면 정말 더 쉬운 길들을 가실 수가 있죠. 자, 여기서 경고 문구를 드려야 되겠네요. 만약에
대학원생활이 즐겁지 않다면, 그리고 아무것도 생산을 하고 있지 못한다면, 이게 정말 나한테 맞는 커리어인지, 나한테 맞는 직업인지 꼭 고민 한번 해보세요. 이거 앞으로 30년, 40년 하셔야 될 텐데, 꼭 정말 맞지 않는 걸 30년, 40년 할 수는 없잖아요. 인생 딱 한 번인데. 모든 아카데미아에 있는, 학계에 있는 모든 전문직은 시간을 저글링 해야 됩니다. 시간을 정말 많은 일들을 갖다가 우겨놓고 막 많은 일들을 멀티태스킹 한 번에 해야 돼요. 저도 이걸 굉장히 못하는 사람인데, 그러다 보니까 하나의 프로젝트에 정말 많은 시간 한 번에 넣을 수 있는 시간이 없어요. 그래서 잘하는 분들은 정말 시간을 잘 조절하는 분이에요. 일을 많이 해야 되고 늘 피곤에 쩔어 있는 저 같은 저도 맨날 그랬었는데, 이건 시간 조절을 잘 못해서 그래요. 생각을 한번 잘 해보시기 바랍니다. 만약에 박사를 마치시고 그 다음에 잡을 잡으시면 어떤 것들이 중요한지에 대해서 한번 좀 말씀을 드려보겠습니다. 첫 번째는 논문 숫자겠죠. 최소한 남들만큼은 있어야 되겠죠. 그 다음에 학회에서 발표를 한다든지, 그 다음에 다른 동료들과 어떤 면에서 여러 가지로 만나는 그런 관계를 하시는 것이 굉장히 중요하겠고요. 그 다음에 이렇게 만나시는 것들이 누구를 아느냐가 이렇게 굉장히 중요한 부분에서 많은 것을 바꿉니다. 저만 해도 교수가 되거나 포닥이 될 때도 제가 아시는 분들이 나중에 되고 알고 보니까 저희에 대해서 좋게 말씀해 주셨더라고요. 그래서 사실 내가 널 뽑을까 안 뽑을까 고민했는데 누가 너에 대해서 좋게 얘기해서 널 뽑았어 라고 하는 경우가 정말 많았습니다. 그 다음에 아시겠지만 어디 가서 발표하시는 거에 이런 퍼블리케이션이나 발표의 스타일이나 여기서 얼마나 남들에게 관심을 갖는 그런 주제가 되는지, 그 다음에 얼마나 많은 폭과 깊이의 경험을 갖고 있는지, 이런 것들이 중요하겠죠. 당연한 것이라고 생각합니다. 자, 예를 들어 보겠습니다. 예를 들어 보통 박사 같은 경우에는요, 저희 같은 경우에는 상당히 논문이 많이 안 나오는 분야인데요. 왜냐하면 보통 박사 실험이 최소 2년, 한 3년 정도 되거든요. 대학에서 나와서 하다 보니까 생물학도 계절적 영향을 받기 때문에 반복수가 연도가 되면 보통 3년 연구를 하는 경우가 많습니다. 그러다 보니까 논문이 굉장히 안 나오는 분야라는 거 이해해 주시고요. 그러면 보통 박사 같은 경우에는 졸업하기 전에 하나 리뷰 페이퍼하고 하나 자기 독창적인 자기 박사 논문 페이퍼를 하라고 얘기를 하고요. 그 다음에 2개 정도는 이제 낼 수 있게 준비를 하라고 얘기를 하죠. 거의 서브밋이 다 될 정도에. 그리고 하나는 자기 전공 부장 아닌 분야로 하나를 더 내라고 보통 조언을 합니다. 그렇죠? 그리고 어떤 것에 하느냐, 예를 들어 모노그래피라고 저희 쪽에서는 이런 논문들이 있는데, 이게 보통 한 50페이지, 60페이지 됩니다. 이 모노그래피 한 편을 쓴다는 건 다른 논문 4, 5편과 비교가 되지 않을 만큼의 노력이니까, 만약에 박사 과정이 모노그래프가 있다면 그건 정말 비교가 안 되는 거죠. 뭐 4편, 5편의 문제가 아닙니다. 생각을 해보시면 이게 굉장히 미니멈이에요. 좋은 직업을 갖고 직업 잘 찾는 분들은 이거보다 훨씬 더 많습니다. 저만 해도 박사 마칠 때 제 first author 논문, 북 챕터 이것저것 해서 10개는 됐던 것 같으니까요. 그러니까 정말 많이 하셔야 되죠. 각각 분야에 어느 정도가 되는지 생각을 해보시려면 최근에 임용된 교수 웹사이트에 가셔서 그 사람의 논문이 얼마나 있는지 한번 보시면, 우리 분야는 내가 이 정도 써야겠구나 라고 아실 겁니다. 자, 어떤 대학원에서 시험을 보시다 보면
보통 누가 문제를 내는지 아니까요. 그 문제 출제자를 미리 알면 도움이 되겠죠. 그 다음에 대학원에서는 시험을 보시기 전에 시험을 보는 장소나 여러 가지 것들은 자기가 좋아하는 곳으로 맞출 가능성이 있습니다. 예를 들어 커뮤니티 미팅도 그렇고, 그 다음에 그런 미팅이나 오랄 이그잼이나 뭐 퀄리파잉이나 그런 시험 하실 땐 늘 먼저가 계셔야죠. 그래야지 그 시험장 분위기에 몸이 익숙하잖아요. 제가 존경하는 교수님 중에 하나인 데런 무허헤드라는 교수님이 저한테 제가 난 너무 걱정이 돼 라고 얘기했더니 그런 말씀을 하시더라고요. 야, 박사과정은 말이야, 이런 졸업시험에는 보면 준비할 필요가 없어. 네가 만약에 패스할 사람이면 내가 지금 널 시험을 봐도 패스를 하고, 떨어질 놈이면 지금 봐도 떨어져. 그런 스트레스 받지 마 그러시더라고요. 사실 그게 더 스트레스였는데 그렇기 때문에 늘 평소에 준비를 하는 것이고 자기의 기본 소양을 갖는 것이지, 그것이 하루 아침에 늘거나 줄거나 하지 않습니다. 그러니까 시험장에 들어가기 전에 통과하실 수 있도록 이런 커뮤니티나 이런 분들하고 개인적으로 미리 잘 알고 계시고, 거꾸로 말해서 평소에 그 사람들한테 좋은 인상을 줬다면 한 번 시험에 실패를 해도 그분이 그거에 대해서 더 플러스를 분명히 줍니다. 인간이니까요. 누구든지 실수할 수 있다는 걸 알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자, 내가 이 얘기를 했다고 굉장히 많은 얘기를 들었는데요. 저는 삶이 공평하지 않다라고 생각합니다. 삶이 공평하지 않은 것은 꼭 나쁜 것만은 아닙니다. 예를 들어 저는 수학에 굉장히 재능이 많이 있었습니다. 그래서 고등학교 다닐 때 미적분 혼자 자습해서 배웠고요. 3학년치 과정 혼자서 한 1년 좀 넘어, 한 1년 반 정도, 1년 2개월 정도 공부해서 수학은 다 뗐고요. 문제집을 하나를 다 풀면 그냥 다 기억을 했습니다. 굉장히 남에 비해서 불공평하죠. 저는 굉장히 많은 이득을 얻었습니다. 근데 거꾸로 영어는요, 아무리 단어를 외워도 안 외워지는 겁니다. 문법도 이해가 안 되고요. 제가 외국에 나와 살고 영어 하는 거 알면 아마 제 고등학교 선생님이 다 웃으실 것 같은데, 저는 영어에는 정말 재주가 없었습니다. 남보다 딱 3배 하면 남만큼 하더라고요. 그러니까 제 삶은 양쪽에서 다 불공평했습니다. 저한테 좋은 것도 있고 나쁜 것도 있고. 여러분도 분명히 그러시라고 생각합니다. 그냥 받아들이세요. 아, 불공평하구나. 어떻게 하면 이걸 극복할 수 있을까? 저 같은 경우에는 영어를 못하니까 남보다 3배를 하면 되는구나. 그렇죠? 그리고 어느 순간에 가면 어떤 사람은 선택을 하고요. 어떤 사람은 선택을 당합니다. 선택을 하는 사람이 되도록 노력을 하세요. 시스템을 이해하면 선택할 수 있는 가능성이 더 커집니다. 그렇기 때문에 어떤 것들이 빼어하지 않은지, 어떻게 해야 이걸 극복할 수 있는지 먼저 생각해 보시고, 그 다음에 이 불평등이란 문제를 한번 먼저 해결할 방법들을 좀 궁리해 보시기 바랍니다. 우리가 아무리 노력을 해서 계획을 세웠더라도 그 계획이 잘 되지 않는 경우도 있습니다. 그러면 어떻게 할지를 한번 생각해 보십시오. 미국에서 유학을 하고 포닥을 하는 동안, 그리고 캐나다에서 주립대학 교수를 하는 동안 굉장히 많은 학생들이 자기 학위를 끝내지 못하는 경우를 많이 봤습니다. 제가 본 3분의 1의 사람은 제대로 못 보냈던 것 같아요. 그리고 많은 경우에는 저 사람은 정말 졸업해서 뭐하지 하는 사람도 많았습니다. 제가 말씀드리지만 단지 라이센스를 받았다고 끝은 아니지만 그거에 맞는 실력이 있어야죠. 만약에 졸업을 하셨는데 그 잡이 다 차서 그쪽엔 더 이상 필요한 사람이 없을 수도 있습니다. 어떻게 하실 건가요? 만약에 그 잡마켓이 너무너무 그 해에 경쟁이 심해서 평소라면 내가 좋은 직업을 잡았겠지만 안 될 때도 있습니다. 어떨 때는 4년 전에 너무너무 많았는데 올해는 없을 수도 있습니다.
만약에 그렇다면 어떻게 하실 건가요? 백업 플랜은 뭔가요? 도대체 플랜 B는 뭐죠? 경제적으로 아니면 취업에 자기의 직업적인 문제에서 그렇다면 어떻게 하실 건가요? 우리가 신이 아닌 이상 앞을 볼 수 없고 그러다 보니까 이런 면에 있어서도 조금은 준비를 하실 필요가 있습니다. 근데 박사과정하고 대원생을 하면 너무 삶이 치여서 이런 생각을 못 하는데요. 그래도 조금은 생각을 해보시기 바랍니다. 자, 오늘 굉장히 긴, 평소에 제가 가능하면 10분 정도에 맞추려고 하는데요. 오늘은 50분이 넘어갔네요. 그래서 아마 요거는 여기저기 끊어서 보시라고 제가 아래다 글을 넣어드릴 것 같고요. 그런 면에서 오늘 좀 도움이 되셨으면 합니다. 중간중간 보셔도 도움이 될 수 있는 그런 유튜브 비디오가 되길 바랍니다. 늘 희망 가지시고요. 늘 열심히 하셔서 좋은 결과 있으시길 바랍니다. 그래서 그냥 시간이 있으시면 좀 읽으시라고 너무 간단하게 올려드리겠습니다. 자, 연말연시 잘 보내시고요. 늘 건강하시기 바랍니다. 안녕히 계세요.